돈 앞에서는 가족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몇이나 만나보셨나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걸 워낙 좋아하는 여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톡톡사연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흠뻑 빠져든 애독자랍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뉴스만 보면 속 답답하고 가끔은 참담하기까지 한 내용들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5천만 인구가 사는 나라라지만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매일같이 부정적인 뉴스가 터지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서 한숨이 자주 나오고는 하네요. 착잡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특히 제 눈살이 찌푸려졌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공표된 수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관련 뉴스마다 개탄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약쟁이들은 먼 나라 외국에서만 있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냐며 개탄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고 있으니 반드시 근절을 해야 한다고 난리들도 아니던데요. 저도 무조건 근절에 동의를 합니다. 가뜩이나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된 나라잖아요. 저는 서울에 살아서 그나마 아기를 보고 사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이제 정말 아기는커녕 어린이들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반이 12반, 13반 이렇게 많았거든요. 반마다 학생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마다 아주 소수 정예가 되었고 그마저도 몇 반 안 되는 걸 보고 고개가 저어졌죠. 이런 마당인데 소중한 젊은이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몸도 정신도 인생도 다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 뉴스 자체가 무서웠지만 가장 공포스러웠던 대목은 자의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바람에 그게 중독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설계한 것에 당하는 것이죠. 특히나 여자들은 그런 피해 수법에 노려진다는 것을 보자 제 모골이 다 송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매일같이 잘 듣고 있는 톡톡사연에 제 경험담 한번 공유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산다지만 나처럼 기가 막힌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네. 아무리 사람이 한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 결혼은 정말 너무한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측 불가하면 치사해도 너무 치사한 게 하늘의 운명인 듯 싶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절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앞날이었는데 남편과 만났을 당시 저는 그의 수더분한 면모에 끌렸기 때문에 더욱이 파격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인물이 빼어난 편은 아니었고 보통이었는데 직업 또한 아주 무난했고 연봉 역시도 딱 그런 수준이었으며 집안 역시도 그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네, 저는 그 남자처럼 특출난 것 없고 동시에 모난 점이 없는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당시에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제 나이 32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자 나이 32? 지방도 아닌 서울에 산다면 결코 늦은 나이도 아니고 아주 적당한 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왠지 지금과 느낌이 살짝 달라서 만약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사라면 어느 정도 서두르는 게 좋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저한테 남자를 만나보라고 그랬던 거였겠죠.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했거나 결혼할 남자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만나는 남자조차 없는 건 저뿐이었는데 특히나 친정 언니가 저를 들들 볶았어요. 너는 결혼도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러다가 올해도 금방 지난다. 그러면 33 된다? 33살이 되는 거라고 이거 사. 32 다음에는 셋이겠지. 나도 숫자는 셀 줄 알아.
당연한 걸 가지고 언니는 왜 호들갑이야? 33이 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거야? 당연히 큰일이 나지 않나겠어? 야, 너 32살 때까지는 30대 초반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33부터는 그거 되게 애매한 거 알아? 30대 초반이라고 소개했다가 33인 거 밝혀지면 그게 어떻게 초반이냐? 초중반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우리나라 나이 문화를 아주 봉으로 보네. 내가 아직 결혼 상대 없는 걸 가지고 대체 언니가 왜 그렇게 난리인데 나이 문화까지 이렇게 들먹일 일이야? 30 초중반이든 고등반이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 편한 대로 지낼래. 내가 너랑 꼴랑 1살 차이인데 나는 이미 애 둘 엄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당장 결혼하래? 적어도 결혼할 만한 놈은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버지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아. 아직 기력이 멀쩡하실 때 네가 좋은 소식 안겨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 아유, 어찌나 귀따갑게 잔소리를 해댔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정 언니의 그 잔소리는 결국 저에게 먹혀 들었다는 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친정 엄마의 빈자리, 그것을 친정 언니가 하려고 드는 그 의지가 그때 엿보였거든요. 저는 사실 친정 언니와 그다지 애틋한 자매 사이가 원래 아니었는데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차츰 가까워졌고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다 친정 언니 쪽에서 저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늘 신경을 써줘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아직 혼자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 저도 아무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주로 재직하는 일명 여초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남자를 더더욱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소개를 받았어요. 몇 번 이상한 놈들을 소개받으며 시간을 낭비한 끝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었죠. 폼 잡는 남자는 싫다고 지인들에게 말을 했더니 아주 수더분한 남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스쳐간 소개팅 남자들과 달리 확실히 거드름은 피우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무던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그게 좀 신기했다고나 할까요? 대단히 끌리지는 않았지만 딱히 더 안 만나볼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후에도 몇 번 만났고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주선자 말로는 이 남자가 이미 내가 잘 사는 집안인 거를 알고 있는 듯한데 데이트할 때 자기가 더 내거나 나랑 번갈아서 내는 게 조금 인상적이네. 남편에 비해 제가 사는 형편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만나면서 돈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자기가 더 적게 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대놓고 남편에게 한번 물어봤었죠. 제가 집이 더 잘 사는데 왜 그런 것에 한 번도 의존하려고 들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너보다 내가 연상이잖아. 나이 더 먹고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더한 사람이 만나고 이끌고 돈도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꼭 그래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내 사고방식은 그렇다는 거야. 왠지 그때부터 제가 남편한테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크게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남편과 꼭 깊은 관계로 발전해야겠다는 의지나 강박이 전혀 없었거든요. 별 진지한 생각 없이 만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만나고 있다는 것, 또한 제 나이 가지고 결혼할 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압박한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피하지 않고 남편의 모친을 만나 뵙기로 하였습니다. 제 시어머니 말입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남편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죠. 우리 아들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너그럽게 봐줘요. 그건 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미가 못나서 그런 것일 테니까요. 따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보면서 저는 친정엄마 생각이 났어요. 친정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길 반대편에 있던 제가 바보같이 굴어서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발견하고서 반가운 마음에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갔거든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놀라신 얼굴로 저에게 마주 달려오셨고 저를 밀치신 후 저를 덮치려던 차에 대신 받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엄청난 죄책감으로 저는 오래 시달리면서 살았죠. 결혼을 안 하고 산 것도 친정엄마 생각하느라 그랬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더분하고 편한 남편, 배려심 넘치는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 두 사람을 보자 이제는 결혼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꼭 한 식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친정 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친정 언니는 정말로 결혼하냐며 떨떠름해 했었네요. 정신적으로 안정된 채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청척병력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것은 친정 언니의 다급한 연락이었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대. 집 근처 공원에서 쓰러져 계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고서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셨는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우셨나 봐. 새벽부터 운동에 나가셨다가 쓰러지신 거면 한참 그곳에 계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우선은 내가 지금 연락받고 병원에 가는 길이니까 도착해서 아버지 상태 확인하는 대로 너한테 다시 연락 줄게. 친정 언니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으면서 저를 단호하게 다독여주는 것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이성을 잃지 않고 병원 갈 준비부터 할 수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러 씻고 나온 남편이 제 파리해진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얼굴빛이 왜 이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까 얼핏 말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착각인가 했는데 혹시 무슨 전화라도 받은 거야?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네. 쓰러지셔서 실려가셨대. 아직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 나도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여보, 만약에 우리 아버지 잘못되시면 어떡하지? 나 예전에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렸을 때처럼 또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 진작에 잘 좀 해드릴 걸, 사랑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볼 걸. 장애인 어른께서 병원에?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으시겠지. 왜 벌써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장모님 때의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장인 어른께는 아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힘든 속단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면서 병원에 가봤으면 해. 어차피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미리 괴로워할 거 없어. 알았지? 고마워, 여보.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럼 얼른 아버지 뵈러 가볼게. 그래, 씩씩한 표정 보니까 좋다. 당신 병원에 도착하면 나한테 알려주고 장인어른 어떠신지도 바로 알려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여주니까 그 손길에서 힘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렇게만 느꼈었죠. 후다닥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언니를 만났는데 넋이 나가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면서부터 전화를 걸었건만 왜 그렇게 안 받았냐고 제가 질책을 하는데도 그건 넋이 나가서는 멍하게 있었죠.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행방을 물어보자 친정 언니가 옆으로 고갯짓을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당도한 곳이 수술실 근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7살이었던 큰 조카가 영특하게도 멀찍이서 저를 발견하고 그리로 데려왔던 것이었거든요. 친정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시다는 걸 알고 불안으로 속이 울렁거렸는데 친정 언니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의료진으로부터 안 좋은 언지를 미리 들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겁이 나서 저는 그게 뭐였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는 내용이었죠. 저는 친정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신데 무서워 죽겠다고 답을 보냈고요. 그러자 남편은 수술은 성공적일 거야. 우리 함께 하늘에 빌어보자. 이렇게 답장을 해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버지는 수술실에서 살아계신 채로 나오셨지만 의료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라앉은 표정으로 친정 언니를 향해 안타깝지만 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을 뱉더군요. 거기까지 보고서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때부터 친정 아버지와의 작별을 원하지 않아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새벽같이 운동을 나가셨다가 쓰러지셨는데 가슴에 통증을 느끼셔서 그곳을 부여잡으신 채였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치셨다는 거였죠. 즉시 발견만 되었어도 혼자 계실 때 그렇게 되지만 않으셨어도 희망은 있었을 거라는 의료진의 슬픈 추측을 듣고 저희 자매는 무너져 내렸죠. 친정 아버지는 태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오판이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고 의식불명의 그 상태로 이틀을 더 이 세상에서 버티시다가 친정 엄마의 곁으로 떠나셨어요. 그나마 이틀을 버텨주신 것은 갑자기 바로 떠나버리시면 딸들이 너무 놀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바보처럼 나약한 작은 딸 말입니다. 부족한 작은 딸이 충격에 쓰러질까 봐서 억지로 버텨주신 것만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유언장까지 다 써두셨다는 것을 알고는 미칠 것 같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돌아가시기 반년 전부터 친정 아버지는 건강 문제를 크게 의식하기 시작하신 거였더라고요. 당신께서 일상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미리 유언장을 써두셨을까요? 친정 아버지가 생전에 가까이 두셨던 변호사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죄책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라고 있는 것이 하나뿐인 아버지 건강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니 불효녀에서 벗어나기는 영영 무리였네요. 저희 자매에게 공평하게 친정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특이하게도 친정 언니에게는 부동산을 물려주셨고요. 저에게는 당신 수중에 있던 모든 현금을 물려주셨습니다. 친정 언니는 부동산 관리에 탁월한 시댁을 둔 사람이었으니 이래저래 그런 점을 의식하셔서 친정 아버지가 계산을 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당최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가지게 될지 상상이 어려웠는데 돈을 확인해 보니 자그마치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들고 계셨구나. 내가 짐작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어떻게 이런 정도로 읽어내셨던 걸까? 더욱 존경받으셔야 마땅했을 뿐인데 하필 못난 딸을 두셔서 그러지 못하셨던 거야.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귀중한 유산을 헛되이 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만 해나가는 작은 딸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 테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엄마와 지켜봐 주세요. 불효녀는 또 그렇게 뒤늦게서야 후회로 사무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함, 감사함,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휘몰아쳐서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었는데 저만큼이나 친정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퍼해진 사람들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친정 언니도 형부도 조카들도 다른 친인척들도 아닌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언제나 반드시 장인어른께서도 자랑하실 만한 그런 사위가 되겠다고 스스로 맹세했고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중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제가 남은 평생 장인어른께 멋진 모습을 못 보여드렸다는 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더 가까이 지내고 더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못나기만 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기만 한 사위라서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100세 시대에 이런 식으로 떠나시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여쁜 작은 딸이 눈에 밟혀서라도 가기 힘드셨을 텐데 그 먼 황천길을 건너서 돌아가신 안사돈의 곁으로 가시는 내내 발걸음이 안 떨어지셨을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다 보여요, 사돈.
그 아쉬운 심정 제가 잘 헤아려서 앞으로 며느리를 더 아껴줄게요. 부디 조금이나마 편히 가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연신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마구 치시며 오열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들이었어요. 그 모습에 조문객들이 따라서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죠. 저는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역시 내 가족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친정아버지의 비보에 이토록 가슴 찢어지게 슬퍼하는 것이었죠.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와는 달리 제가 혼자가 아니고 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났던 순간이었어요. 친정언니도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곁에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생전에 친정엄마와 같은 납골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셨던 친정아버지의 바람을 들여드리고 나서야 모든 배운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하늘 여행을 잘 가시도록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극진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 기분을 무척 신경 쓰면서 행동하더라고요. 당연히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지 않은 줄로만 그렇게 믿고 별일 없을 거라며 당신에게 너무 확신하듯 말했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 나 때문에 괜히 마음이 더 복잡했을까봐 그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할게. 장인 어른께서 저승에서 보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 거야. 말만으로도 고마워. 아버지도 내 곁에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것을 지금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걸. 나 우리 여보를 봐서라도 슬퍼하고 있지 않을래. 열심히 내 일상을 살아나가야지. 한동안 침울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내 생각보다 정신력이 강하구나. 이렇게 속이 단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네. 왜? 내가 정신 잃고 쓰러져서 허우적거릴 줄 알았는데 꿋꿋하게 잘 버텨서 놀랐어? 제가 일부러 너스레를 떨어본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약간 허둥지둥하기까지 하면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제가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남편에게 너스레 한번 떨어본 것이었는데 상대가 너무 당황해버리니까 저야말로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네요. 답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튿날이 되자 남편이 진지하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씩씩하게 구는 당신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아. 그게 참 내 눈에는 보기 좋은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일찍 모친 잃었던 사람이 부친마저 잃은 건데 너무 기운이 넘치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점을 당신이 의식하고 지내면 될 것 같아. 내가 슬프면 슬픈 건데, 거기다 대고 남이 어떻게 보고 생각할지를 걱정해야 한다니 너무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런 계산에 워낙 둔하고 취약하니까 우리 여보가 해주는 조언을 따르는 게 낫겠지. 당분간 그걸 염두에 두면서 잘 행동할게. 나는 당신이 괜한 오해나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되고 싫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남일에 관심 많고 오지랖 심한 거 알지? 당신이 기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로 부친상의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추측을 했었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결국 저는 남편이 정말 세심하다 이런 생각 정도나 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셨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제가 입맛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반찬을 여러 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들 뿐이라서 저는 또 한 번 나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다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반찬들이 죄다 훌륭하니 이것들로 도시락이나 싸다니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상투적으로 드린 말씀이었건만 시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신 건 의외였죠. 밖에서 사람들 보는데 굳이 잘 먹을 필요가 있겠니?
집에서나 실컷 먹고 밖에서는 웬만하면 당분간 밥도 먹지 마라. 그래야 미덕이지. 네? 밥도 먹지 말라고요? 그게 미덕이라니. 어머님, 제가 갑자기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 널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몰래 떠들지도 모르는 일이야. 나는 우리 예쁜 며느리가 그런 오해를 받는 건 참을 수가 없단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지. 당분간은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나 지내. 내가 어른으로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자 충고란다. 만약에 안사돈께서 살아계셨다면 너에게 아마 나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확신이. 나는 왜 이다지도 드는 건지 모르겠구나.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때는 나쁘게 생각해볼 시도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친정엄마가 거론된 순간 저는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게 맞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밖에서는 슬프고 처연하게 굴었습니다. 아직은 입맛이 안 돈다는 말을 해댔으며 친정아버지마저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시니까 살맛이 안 난다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무척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왔었죠. 대학교 동기는 따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그런 걱정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내용인 즉슨 네가 잘못될까봐 두렵다. 제발 힘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학교 동기가 원래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니까 아무도 나를 냉혈한으로 안 보는구나.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는 지혜 하나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참고로 친정언니는 제가 남편을 의지해서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니까는 진작 안심을 한 상태였고요.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보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에 친정언니도 꽤나 감동을 받은 듯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나는 사실 너 결혼할 때 되게 심란했었어. 내가 너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네가 억지로 결혼을 하는 부분도 있을까봐 심장이 철렁했고 제부가 내 눈에는 왠지 썩 좋은 사람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쓰였었지. 그런데 모름지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는 법이라고 하더니만 제부가 마음씨가 참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 같네. 너 결혼 잘했어. 사실 저는 친정언니가 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했었을 뿐이죠. 그런데 친정언니의 입에서 직접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에게 결혼을 하라고 잔소리를 해댔던 과거의 친정언니가 고마웠네요. 앞으로 남편과 잘 살아서 친정언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새롭게 다짐을 마쳤어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사이 좋은 고부관계 유지해서 하늘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흐뭇하게 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설마 제 앞에 닥칠 일을 감히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이 소박이 김치를 한 통 직접 담그셨다며 들고 오셨어요. 금요일 늦은 오후에 저희 부부 신혼집에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고 퇴근해서 부랴부랴 가보니까 밥은 안 쳐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엊그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오이가 글쎄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거야.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와 있길래 너한테 맛있게 해주려고 냉큼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봤다. 입맛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구나. 정성을 다한다고 해보기는 했는데. 어머님, 이거 벌써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전문적으로 오이 소박이를 해서 파는 곳에서 만든 거라고 해도 이거를 못 따라가겠는데요. 제가 오이 잘 먹는 걸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암만 해도 네가 돌아가신 안사돈마저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엄마 손맛이 얼마나 그리울까. 내가 안사돈의 솜씨에 내가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내 성의를 봐서
잘 먹어주면 고맙겠구나. 먹으면서 옛날 안 싸던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고.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배려심에 감동을 했었어요. 친정 아버지를 잃고 얼마 안 됐으니 자연스레 친정 엄마 생각도 한창 제가 하고 있다는 걸 헤아려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곧 퇴근을 해서 왔고 셋이 그렇게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또한 자기가 모르는 장모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오이 소박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친정 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친정이 옛날에는 어렵게도 살아봤던 집안인데 결국 성공을 거뒀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늘 그 부분이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해주셨죠. 남편은 회사에서 일이 덜 마무리가 되었던 바람에 혹시 연락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을 밥상에 올려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 따뜻해졌던 저녁 식사가 끝난 이후부터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케이블 채널에서 금토 드라마가 첫 방송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월화 드라마도 아니고 토일 주말 드라마도 아니고 요새는 왜 드라마를 방영하는 요일이 특이하냐고 하면서 웃으셨던 시어머니의 말씀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올 때 주전부리 몇 가지도 같이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쿠키 과자를 내어오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쿠키를 집어먹으며 드라마의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배우가 그 드라마에 나왔기에 방영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남편도 당연히 알았고요. 어느새 시작한 드라마를 저는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사람과 전화 좀 하고 나서 씻고 거실로 나오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저와 함께 TV 앞에 계셨는데 목이 마르다고 중얼거리시면서 일어나셨습니다. 쿠키 과자 같은 특성상 먹다 보면 슬슬 목이 마르게 되어 있었죠. 정작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집어드시지도 않았지만요. 아무튼 잠시 후 드라마 중간에 광고가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광고가 시작되자 저는 자연스레 눈으로 시어머니를 찾았죠. 분명히 방금 전에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움직이셨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직접 물을 뜨러 갈 생각으로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서재 쪽에 계셨어요. 가만히 집중하면 그쪽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전에 없이 조용히 두 사람들끼리만 속닥거리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방문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안쪽에서 작은 말소리들이 들려왔죠. 걱정하지 마. 드라마에 아주 푹 빠져서 TV 속으로 들어갈 것 같더라. TV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지금이 딱 기회네요. 역시 우리 엄마가 이런 데선 치밀하시다니까. 자요, 엄마.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물에 타서 먹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아주 끝까지 탈탈 털어넣어서 한 방에 보내버릴 거야. 이제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모자의 차지가 되는구나. 아유, 결국 이런 꿈 같은 순간이 오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다 기다리면 순서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생각보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린 걸 보면 하늘도 저희의 편인가 봐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아예 안 되었어요. 저는 제가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 드라마 상황과 현실은 혼동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듣고만 대화에는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과 배려심 가득한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이 어째서 저를 두고 악랄한 모의라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는 말인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믿으며 방문에 얼른 노크를 하였고 곧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얼굴에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표정들은 혹시 들었나? 하는 긴장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어머님이 옆에 안 계셔서요. 어디 가셨나 싶어서 찾다가 와봤어요. 어머님, 혹시 물 가지러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내가 물 가지러 가다가 잠시 옆길로 샜구나. 얼른 부엌 으로 가야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이래서 나이 먹는 게 서러워. 자꾸 정신이 깜빡거리네.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허둥지둥 제 옆을 지나가셨고 저는 남겨진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잠옷 차림이었지만 샤워를 하겠다더니 그런 흔적은 없었어요. 왜 아직 안 씻었냐고 하니까 회사 사람하고 통화하느라 그랬다고 하더군요. 씻고 나와서 같이 TV나 보자고 했어요. 알았다고 끄덕이던 남편, 그래놓고 요지부동이었죠.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요. 왜 씻으러 안 가? 욕실은 여기 없는데 저쪽으로 나가야지. 혹시 나한테 따로 할 말이라도 있어서 그래? 아니야, 할 말은 무슨. 그냥 잠깐 다른 생각으로 정신이 멍해져 있었네. 나 얼른 씻으러 갈게. 남편이 애써 웃음을 짓는 그런 어색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남편이 욕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재빨리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손을 짚고 서 있던 간이 책상, 그것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문을 벌컥 열었었기 때문에 만약 뭐라도 숨길 것이 있었다면 여기뿐이었거든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간이 책상의 하나뿐인 서랍에다가 넣었을 게 뻔했어요. 저는 제발 잘못 들은 것이었길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서랍을 확인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죠. 서랍 안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담겨있는 손바닥 반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비닐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단 품에 숨긴 채로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니를 의식해서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모르게 굳은 자세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만 보고 계셨네요. 그런데 그 눈에 드라마 내용이 들어오기나 했을까 싶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셨겠죠. 저는 천천히 제가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이걸 타기만 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본 적 없었던 이 가루, 이걸 물에 탄다는 의미였겠죠.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닐 거라고, 두 사람이 나쁜 짓을 벌일 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그 순간에도 믿고 싶었습니다. 쌓아온 신뢰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50억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떠다니고 있었죠. 제 결혼을 축하해주던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그 남자 혹시 네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는 짓궂은 말을 한 사람도 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짚어보니까 그 짓궂은 말을 한 몇 명의 사람들은 전부 저와 아주 오래 알고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의 진짜 백의 인맥들이었죠. 믿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이 두 사람이 나쁘게 굴 리 없다고 여기다가 진짜 큰일이라도 당하면 그때는 어떡하게.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도 당한다면? 아버지는 남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면모 때문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거야.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지 말자. 지금은 의심할 때야. 저는 친정 아버지를 떠올리며 제 안에서 결심을 마쳤어요. 그때부터 태어난 연기에 들어갔죠. 드라마의 끝부분이라도 함께 봐야 하는데 씻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저는 남편이 들어간 욕실 쪽을 애타게 눈짓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단박에 시어머니께서 걸려드셨죠. 내가 가볼까? 오래 씻지 말고 나와서 같이 얼른 TV 보자고 그래야겠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남편과 얼마나 긴급 상의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 좌불안석으로 계시다가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무셨겠죠. 시어머니께서는 욕실로 냉큼 달려가셨고 저는 그러자마자 품에서 정체불명의 가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쟁반 위로 받쳐서 떠오신 세 잔의 물컵을 바라보았어요. 물은 옥수수차였습니다. 길게 망설일 수 없었기에 저는 두 잔에다가 가루를 나누어서 탔습니다. 입자가 고운 가루는 물에 금방 섞여 들어갔죠. 저게 무엇인지 난 몰라. 알지 못해. 하지만 정황상
두 사람이 나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해.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나가보자. 내가 먼저 성공을 펼쳐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면 정확해질 거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두 사람이 나에게 하려던 짓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머지 한 잔의 물컵을 조용히 입가에 가져다 대며 저는 심정을 다스렸습니다. 드라마 화면에 몰두한 척을 하니까 표정 관리가 쉽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간략한 회의라도 잘 끝낸 모양인지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향해 떠들어댔습니다. 이거 드라마 재미있어? 어때? 시청률 좀 나올 것 같아? 몇 시까지 해? 아직 끝날 때까지 좀 남아있으면 내가 과일 갈아서 주스 만들어줄까 싶은데 밥 먹고 디저트 과일을 아직 안 먹었잖아. 우리 아들, 이제는 아예 엄마는 못 본 척하고 아내만 챙기는구나. 효자인 줄로만 알았더니 아주 애처가였어.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잘나고 예쁜 며느리니 질투할 엄두도 안 난다. 그러자 장단을 맞춘 듯 시어머니께서 전에 없이 웬 너스레를 떠셨습니다. 그게 제 눈에는 얼마나 어색하게 보였던지 본인은 아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단 거 먹으면 당 오르니까 물 한 잔씩 우선 마시고 나서 그래도 마실 게 먹고 싶으면 과일을 갈아 먹자고 했습니다. 태연한 말투로 얘기한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드라마 화면을 쳐다봤더니 이윽고 두 사람이 서로를 눈짓하더니 물컵에 손을 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긴장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고 별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내심 목이 타기라도 했었는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어요. 물컵을 거실의 간식상 위로 내려놓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천천히 한 바퀴 돌리시더니 초점이 나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놀란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상태로 그냥 뒤로 확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멍하게 눈을 뜨신 그 상태로 뒤로 넘어가 쓰러지셨고 뒤통수를 거실 바닥에 찍으셨는데도 그 멍해진 표정은 그대로였고 아무 미동도 없으셨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거 어떡해? 여보, 지금 얼른 구급차 좀 불러줘. 휴대폰 어디 있어?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깜짝 놀란 제가 시어머니를 흔들다가 남편을 불렀는데 그제서야 남편도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파 바로 밑 거실 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 넘어가신 거였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눈이 완전히 풀린 채로 굳은 채였습니다. 상상도 못한 전개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 제가 두려움에 차서 남편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레 팔을 잡고 흔들어 봤어요. 괜찮은 거냐고 물으려던 찰나 남편의 몸이 앞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바닥으로 쿵 쓰러졌어요. 사람이 넘어지면 자동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무방비하게 바닥에 상체를 갖다 박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코에서는 바닥에 찌은 충격으로 코피가 흘러나왔죠. 저는 가뜩이나 이 무서운 상황에서 피까지 보자 아예 손을 덜덜 떨면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신속하게 와주신 구급차 대원분들을 보고 나서야 그나마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은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신체의 전원 버튼을 꺼놓은 것처럼 모든 게 멈춰버린 모습들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가루를 타서 마시더니 그렇게 됐다고 우선은 정신없이 그런 말만 구급대원에게 전달했는데 그분들은 즉각 난색을 표하시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등줄기에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없이 휩쓸려 오느라 가장 쉽고 확실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 가능성을 배제했었구나. 그 가루가 바로 그거였던 거야. 어떻게 그걸 구해서 나에게 먹일 생각을 했지? 병원에 가던 길에 저는 당장 친정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들짝 놀라던 친정언니가 저를 위해 애써 침착하려는 게 느껴져서 그 순간에 눈물이 날 뻔했네요. 당장에 형부를 통해서 변호사부터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친정 언니의 빠른 판단력, 그건 아주 옳았어요. 유능한 변호사가 금방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이 들고 있던 그건 그런 약이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금지된 것이었죠. 남편은 신체 건장한 남자였고 시어머니께서도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반씩 나누어 탄 것을 섭취하고 즉각 신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었어요. 무섭더군요. 만약에 그걸 저 혼자 다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 엄청난 것은 섭취량이 한 꼬집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꼬집을 아득히 넘어선 양을 그 두 사람은 거에게 마련을 해와서 저에게 다 먹이고 저를 끝장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심장이 불타는 듯 가슴이 아팠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깨어난 남편에게 저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으로 모든 설명이 된다는 걸 은연중에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저는 언제부터였느냐고 물었습니다. 파리해진 안색으로 병실에 누워있던 남편은 처음에 오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했다가 시어머니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런 거라고 했다가 요지부동인 저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서는 이제 어차피 다 틀렸다고 여긴 것인지 한숨과 함께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네 배경을 노렸어. 돈 많은 여자를 물어서 어떻게 좀 해볼까 싶었어. 때가 되면 기회를 노려서 너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든 불륜녀로 몰아가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 몫에 돈을 챙겨 이혼할 작정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거야. 너한테 얼마만큼의 돈이 생겼는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참겠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답은 바로 처음부터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잊지도 않는 사랑과 꾸며낸 배려를 예찬하며 혼자 놀아났던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 그랬던 것입니다. 착각 속에서요. 철저히 속은 것이었죠. 남편은 직접 저를 처리하면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을 피하는 선에서 저를 없애려고 많은 궁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은 소재를 발견했던 거예요. 친정아버지를 잃고 나서 심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던 제가 결국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약에 의존하려고 했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 주변인들에게 처연한 척 힘든 척 굴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었고요. 남편의 휴대폰을 경찰 앞에서 확인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그 핸드폰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더라고요. 밥 먹을 때 주로 제가 친정엄마 얘기를 했었죠. 시어머니의 주문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었는데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친정엄마까지 너무 그리워지면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엄청난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으로 저를 그렇게 몰아가려고 일부러 녹음까지 했던 겁니다. 저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게 안 되어도 정신병원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제 돈을 차지할 작정이었다네요. 결국은 제 돈을 다 자기들이 쓰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는 별 해괴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종자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면 안 속아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던 시어머니, 알고 보니까 그간 만들어주셨던 반찬들 직접 만드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댁도 경찰들이 다 가서 조사를 하고 뒤져봤는데 왜 그렇게 반찬 가게 영수증들이 많이 나오던지. 참고로 마지막에 먹었던 오이 소박이는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거 알고서 헛웃음이 흘러나왔네요. 시어머니께서는 과거에 개모임에서 사기를 치고 갯돈을 가지고 날랐던 과거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런 것마저 알게 되자 제가 알았다고 믿었던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가면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엄청난 사건에 잘못 휘말리지 않도록 형부가 많이 힘을 써주셨고요. 덕분에 그 두 사람은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며 저는 무사히 이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먼 친척분이 베트남에서 그때 마사지 사업을 시작하신 직후였는데 저보고 그쪽으로 요양을 오라고 먼저 권해주셔서 친정 언니와 상의 끝에 거기로 가서 한동안은 지냈었네요.
나는 이제 너보고 결혼하라고 안 할 거야.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지. 혼자 늙어 죽겠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내 동생 딱 책임진다. 그런 일을 겪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피부치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외동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전 남편, 그 미친 작자는 저에게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라 안 했어요. 제가 본인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라네요. 완전히 도른 놈이었죠. 그런 놈에게 속아서 평생 함께할 생각을 했었다니. 사랑에 염증이 들어서 그냥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 생각이었는데 이거 참, 설마 베트남에서 제 진짜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베트남에 장기 출장 가 있었던 남자, 저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난 그 남자. 그 남자가 지금 현재 저의 곁에 있는 남자랍니다. 지금은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과거 일을 기가 막힌 것으로 치부하며 회상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취미로 웹소설을 많이 봐서 글에 관심은 많은데 직접 적어본 경험은 없어서 문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사연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며칠 뒤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의 자취를 남겨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유튜브로 딱 두 가지를 하시는데 트로트 가수들 무대를 보는 걸 주로 하시고 가끔 사연을 들으세요. 사연 틀어놓고 방에서 주무실 때도 있더라고요. 만약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할머니가 접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떨리네요. 혹시 제가 할머니와 둘이서 사는 이유가 짐작하시나요? 불우이웃 돕는 취지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열심히 고생해가면서 사는 경우들 보이던데 열의 아홉은 그 부모가 버리고 떠난 것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입니다. 방송이나 다른 후원은 일절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차이점일 뿐이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걸 보니 저에게도 엄마란 존재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기억해보려고 아주 애를 써보면 어렴풋이 뭔가 떠오르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선명한 기억은 엄마가 아주 어렸던 제 입맛에 맞춰서 해주신 계란찜입니다. 따뜻한 계란찜에 밥을 비벼 먹었던 유일한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기점에서부터 계란찜을 더 이상 맛볼 수 없었고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는 집을 나가셔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서 조금 더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을 듣게 되었고 이건 분명하게 기억나네요. 그년 찾기만 해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니까. 아버지는 저를 돌봐주셨지만 벅찼는지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제발 엄마가 아버지한테 잡히지 말고 어디선가 꼭꼭 숨어있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엄마에 대한 증오심을 뿜어내는 아버지가 무서웠으니까요. 방 안에서 굴러다니는 술병이 엄청 많아졌을 때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길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2년이 더 넘게 지나 있을 때였네요. 쌀쌀한 가을 날씨에 저는 계속 콧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커다란 짐가방 안을 뒤져 목도리를 꺼내주셨죠. 버스를 타고 오래도록 달린 길, 그 끝에 마주한 동네의 초입에서 아버지가 슈퍼에 들러 과자를 한 봉지 사주셨어요. 그날 정말 횡재했다 싶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할머니 기억나냐면서 전에 본 적 있다고 그랬는데 전 전혀 모르겠어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곧 도착한 낡은 집에서 마주한 할머니를 보고서도 너무 낯설었고요. 어렸던 제 눈에 할머니가 늙어 보인 것이었지 지금 떠올려 보면 그때 할머니는 굉장히 젊으셨었네요. 그리고 저와 아버지를 보며 난색을 표하셨죠.
저의 영문을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집안에 들어가서 뒹굴거렸습니다. 제가 콧물을 질질 흘리니까 할머니가 얼른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던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저희 집 것보다 더 두툼하고 포근한 이불이라서 저는 그 따뜻함에 빠져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캄캄해져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녁밥을 차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마당 쪽을 봤더니 아버지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에 울음이 터져서 아버지 어디 갔냐고 통곡을 해댔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잘해주지도 않는 사람이었건만 그래도 아버지고 유일하게 의지하는 존재니까 갑자기 없어진 것에 무서웠나 봅니다. 그때 저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그만 울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해주고 싶네요. 그날 제가 저녁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분간도 못하면서 엉엉 울면서 먹었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그래도 웃긴 건 할머니가 자꾸 밥을 떠주니까 울면서도 그걸 다 먹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저를 잠깐 이곳에 맡긴 거라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처음부터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어요. 저에겐 엄마라는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아버지도 엄마처럼 날 버리고 떠나버린 건 아닐까 매일매일 불안에 떨면서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 태어나고 그렇게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다 커버려서 어린아이의 심리를 모르겠는데 어렸던 저는 죽은 사람의 집에서 산다는 걸 공포스러워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방이라고 무섭다면서 큰 방에는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고요.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귓등으로도 안 들었네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오래된 작은 단독주택은 생활할 수 있는 방이 2개뿐이었으므로 저는 자연스레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작은 방에서 혼자 자겠다고 그랬지만 깊은 밤이 되면 무서워져서 자존심 버리고 할머니를 찾아가기 일쑤였어요. 할머니는 적적한 생활에 제가 생겨서 좋다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심심해하니까 저를 데리고 읍내 번화가에 자주 나가 주셨고요. 그때 버스가 1시간에 한 대가 다녔던 것 같은데 지루한 줄 모르고 발장난에 흑장난을 쳐가면서 기다렸던 게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것 같아요. 총알처럼 튀어다니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애를 많이 쓰셨어요. 얌전하게 좀 있을걸 왜 그렇게 설쳤는지 모를 일입니다. 달라진 기운을 감지한 건 그해 연말 즈음이었어요. 할머니가 부쩍 표정이 안 좋으셨고 제가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휴, 온다 그런 지가 벌써 한참이나 지났는데 정말로 애를 영영 버린 것인지. 할머니가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하셨는데 그걸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든 척하고 있다가 할머니를 놀래켜줄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던 저는 쉽사리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든 줄로만 알고 그렇게 하소연하신 할머니가 방에 불을 끄고 나가셨는데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너무 무서워져서 조용히 울었어요. 어두운 게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길래 속으로는 엄마처럼 아예 떠나버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나자 확신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울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끝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갑자기 어린 손자를 떠맡게 된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초, 중, 고 모든 졸업 기념 사진에는 할머니가 제 옆을 지켜주셨고요. 이건 할머니가 아시게 되면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쓰기가 좀 망설여지는 건데 학교 다니면서 저는 왕따를 당했어요. 초등학교 재학 도중에 제가 부모님 안 계시는 고아라면서 학교에 이런 소문이 났어서요. 그때 제 별명이 희귀종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없는 희귀종 몬스터요. 할머니는 매사에 부지런하고 정갈하신 분이었고 저의 옷도 늘 깨끗하게 빨아서 관리를 해주셨어요. 제 옷에 반찬 국물 한 방울만 튀어도 그냥 두지 않으셨고 퐁퐁으로 그 부위만 얼른 빨아서 널어둘 정도로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빈자리는 티가 났던 것인지 또래 친구들이 유행을 따라갈 때 저는 늘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큰 도시였다면 나았을 것 같아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학년이 바뀌어도 어차피 그 친구가 그 친구였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왕따 신분을 청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상관없는데 제 생일날마다 좀 문제였어요. 그날만큼은 제가 친구가 없다는 걸 숨기기 어려웠고 친구들과 놀라며 생일 용돈을 챙겨주시던 할머니도 다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저학년 시절에는 저의 생일이면 미역국에 갈비를 해주신 할머니의 정성도 몰라보고 제가 헛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도 죄송한 부분이에요. 누가 이런 거 해달랬냐고. 나도 용가리 튀김에 돈가스 먹고 싶댔지. 누가 이런 거 달라 그랬어? 나 안 먹으니까 할머니나 많이 먹어.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밥 먹기를 거부하면 할머니는 그래도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따뜻한 밥을 내어주셨어요. 그때가 되면 저도 배가 고파서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고 먹었었죠. 고학년 올라가고 머리가 크면서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군말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희귀종이라고 저를 따돌리고 우습게 보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시점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저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없는 형편, 부족한 살림에도 어떻게든 저를 책임지려고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존재로 인해 할머니의 말맞다나 적적한 일상에 활기가 들었을지언정 입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 가만히 앉아선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멀리 뒷산에 가서 나무를 캐우시는 게 그저 할머니의 취미라고 생각했던 제가 깨달음을 얻고 나선 마음가짐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날에 폐지를 찾아 읍내까지 나가서 상자를 주우시는 광경을 목격한 후로는 정말 죽어라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중학교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험난한 사춘기 시절을 그 덕분에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시기에 할머니는 이웃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깨 농사를 시작하셨고 그렇게 아주 약소하게나마 집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정말 할머니에게 도움은 못 드릴 망정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학교 다니는 이상 돈 들어갈 때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우선 제가 등하교 하는 버스비부터가 돈이었으니까요.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갑자기 키가 확 자라는 바람에 교복이 입기 불편할 정도로 작아졌을 때 진짜 속상했습니다. 교복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당장 물려받을 곳을 찾기도 마땅치 않아서 할머니가 일단은 수선을 해주셨어요. 밑단이 죄 엉성한 교복 바지를 입고 거울을 봤는데 웬 개그맨이 분장하고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한텐 괜찮다고 친구들 보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 꽤 된다고 입바른 말을 해드렸고요.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보고 놀라시면서 졸업생의 교복을 구해주신 덕분에 며칠 뒤엔 맞는 사이즈로 입고 다닐 수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교복 얻었다고 집에 와서 자랑을 했는데 할머니가 그날 밤에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내 새끼한테 교복 하나 못 사줘서 어떡하냐며 혼잣말로 흐느끼시는 걸 몰래 듣고선 저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저만 없었어도 할머니가 힘들게 농사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거란 생각에 착잡하기도 했네요. 할머니가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게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인문계 명문고를 나왔는데 제가 나름 그 안에서 성적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죽어랍시고 공부한 만큼의 결과는 못 거두었어요. 따로 학원 다니고 과외받는 애들을 제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에게 천재적인 두뇌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해당 사항이 없었네요.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내신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훗날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는 포부가 있었죠. 제가 성공을 거두는 그날까지 부디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만을 바라며 저는 그날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야자 끝나고 버스가 바로 와준 덕택에 평소보다 집에 조금은 더 일찍 도착한 밤이었어요. 마당에 들어서니까 어둑어둑한 시야에서도 어수선하게 나뒹군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단박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불구불 파마머리를 항상 꽁지로 묶고 계셨는데 머리가 풀린 채 표정도 멍하신 걸 보고 뭔 일이 났었구나 싶었죠. 도둑이 들었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착 가라앉은 분위기에 저도 바로 더 따져 묻지 못하고 함께 정리부터 했습니다. 함께 있다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다녀갔다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을 거들지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10년도 더 넘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의 소식. 그것도 갑작스러운 방문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방문의 목적보다 더 놀랍지는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치로는 아마 노름 때문에 돈을 찾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는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열불을 터뜨리며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뒤 방을 뒤져서 그나마 소중해 있는 현금을 다 털어갔다고 했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이랑 1만 원짜리 석 장이랑 1,000 원짜리 몇 장. 아휴, 아까워서 웃잖아. 내 새끼 먹이고 입힐 돈인데. 그러고 보니 자기 새끼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네. 그 썩을 놈이. 아버지의 난동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할머니는 넋이 나간 채였고 제가 먼저 주무시라고 자리에 눕혀드리는 동안에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가계부 뒷면에 끼워둔 통장을 안 들켜서 다행이라고. 그건 제 대학 등록금 모으는 거라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일찍 사별한 배우자 복도 없으시고 며느리 복, 자식 복도 없으신데 손자인 저라도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들었네요. 도대체 아버지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날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동안 속으로 부모님 욕을 1000번도 더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제가 있었어도 그렇게 물의 배처럼 굴 수 있었을까 궁금했죠. 만약 아버지가 돈을 챙겨서 집을 떠나기 전에 제가 마주쳤다면 아마 죽여버렸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졌죠.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일 뿐 저를 떠난 그들은 저의 가족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되새김질하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 전보다 더욱 진지한 자세로 공부에 빠져들었고 저는 기어이 목표로 삼았던 대학에 합격하는 놀라운 결과물을 내고 말았습니다. 합격을 확인한 날에 할머니와 둘이서 얼싸안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울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믿지 못하셔서 몇 번이고 진짜라고 확인을 시켜드렸네요. 예, 할머니, 나 서울 가서는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서 할머니 제대로 호강시켜드리고 제가 끝까지 모실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할머니께 제 나름의 각오를 말씀드렸지만 정작 할머니는 저에게 건강하기만 해달라며 다른 건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를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동네 분들이 자체 장학금이라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저의 20살 첫 겨울은 덕분에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와는 거의 13년 만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대학에 와보니까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더라고요. 정신줄 놓으면 한 학기는 그냥 날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두고 공부했습니다. 남들은 모두 캠퍼스 라이프 즐기느라 정신없이 바쁜 때 저는 한눈 안 팔고 모든 수업에 집중했네요. 그리고 이 패턴이 적응되자마자 알바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음 같아선 주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집에 내려가고 싶었지만 여건상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올라오실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 온전한 제 생활을 더욱 알차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은 끝에 주말 알바 자리를 구해서 일을 했어요. 시험 기간 때는 방대한 공부량과 겹쳐서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알바를 포기하지는 않았고 그 덕분에 할머니의 손을 빌리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용돈은 안 떨어졌어? 지내는데 돈이 부족하지는 않아? 할머니는 제가 대학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을까봐 늘 전전긍긍하셨어요. 그 깊은 염려를 알고 있기에 알바를 한다 그러면 제가 힘든 일 한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대로 사실도 못 밝혔네요. 학교에서 생활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돈 들 일이 없다는 거짓말로 둘러댔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적는 기회를 빌어 간접적으로나마 할머니께 진실을 털어놓게 된 셈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학기 내내 공부와 알바를 병행해 가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 생활을 잠깐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채 집으로 내려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군 입대 문제 때문이었어요. 대안에 권하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모두 겪어야 되는 과정이었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입대를 앞두게 되었고요. 큰 짐은 종강 직후에 택배로 집에 보낸 뒤였고 저는 남은 소지품 정도만 큰 백팩에 챙겨서 집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입대 날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지역에라도 여행을 다녀야겠다는 즐거운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죠. 할머니가 달달한 걸 좋아하셔서 일부러 인스타에서 유명하다는 가게까지 찾아가서 구매한 수제과자 선물 세트를 손에 든 참이어서 아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다 와가는데 시간을 보니까 할머니가 아마도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당 쪽으로 가까워졌는데 안쪽에서 무슨 소란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대수롭지 않았는데 남자의 고함인 걸 알아채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불길한 가정이 들어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는 바닥에 엎어져 계시고 고함 소리의 주인공이 그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 미친 할망구야. 돈이 또 없긴 왜 없어? 그리고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처럼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얼굴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제 아버지라는 것을요. 저의 기억 속에서보다 시꺼먼 빛으로 늙게 작은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나 옷차림이 남루해 보인다는 것보다 저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발길질을 하는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지금 무슨 짓이냐고요? 바로 지척에 서니까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 한심해서 화가 났습니다. 왜 이따위로 살고 할머니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양심 없는 태도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인 걸 알아본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너 많이 컸다. 밖에서 보면 몰라보겠어. 어? 뭐 먹고 이렇게 신수가 화나냐? 그러더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자기를 좀 도와달랍니다. 제가 계속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아예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가진 거 전부 달라면서요. 그 소리에 정말 치가 떨려서 제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있는 현금 꺼내서 던지듯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의 10만 원 가까이는 됐을 거예요. 이게 설마 이게 다야? 네,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만 꺼지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아, 이것은 거지들 아냐? 지금까지 돈도 안 벌어두고 뭐 했어? 저 할망구가 뒤져야 혹시 돈이 좀 나올라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패륜적인 발언에 저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멱살을 잡으니까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말리려고 하는데도 제가 너무 열받아서 아버지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어디 한번 다시 짓거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하늘 같은 애비한테 기어오른다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아빠 없어요. 나한테 가족은 우리 할머니 하나뿐인데 당신이 왜 내 아빠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네 친할머니도 아닌데 무슨 가족 타령이야. 이 얼빠진 놈이 저 할망구 첩인 거 몰랐지?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순간 헷갈려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라서 얼이 빠져버렸는데 아버지가 신나게 떠들더군요. 저 할망구가 니네 할아버지 꼬드겨서 첩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 바람에 니 진짜 친할머니는 병 얻어서 돌아가셨고 저 사악한 기운 가진 할망구 때문에 니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던 거야. 이제 알겠냐? 우리랑 저 할망구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넌 지금까지 생판 남이랑 지낸 거라니까. 할머니가 손에 얼굴을 묻고는 곧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저는 오로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한 대 맞은 아버지가 바닥에 나뒹굴면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대는데 보면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동네 사람들, 여기 사람 죽어가요. 어디서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나타난 건지 신기하기까지 했네요. 저는 덤덤하게 그 꼴을 바라보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봤자 더 뭐 하시려고요? 네가 지금 애비를 친 것도 모자라서 훈계하는 거냐? 쪽팔린 줄 아세요. 모르겠으면 나가 뒤지시든가요.
저의 냉정한 발언에 아버지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내 주뼛거리면서 일어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면서 쌍욕을 뱉어내는 것이 다 들려왔죠. 아예 시야에서 안 보일 때까지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아버지가 들쑤신 집안 정리를 하고 할머니를 챙길 수 있었네요.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에 제가 철이 든 이후로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미안하단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와 피가 섞이지 않은 남, 그것도 첩이셨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 솔직히 충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저를 책임지고 키우느라 어느새 굽어버린 할머니의 등이 저희가 진짜 가족임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혈육이 아니란 것에 오히려 더 죄송하고 더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입대하는데 할머니가 혼자 어떻게 지내실지 이게 걱정이네요. 부디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생활 마치고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한테 보답해 드릴 거예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가슴에 꽤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역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는 사람으로 풀어야 하나 봐요. 한동안 너무 상심이 컸던지라 이로 인해 무척 괴로워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아예 안 엮이면서 살 수는 없더군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만 살다 가지 않는 한 결국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걸러내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은 바로 제가 아주 사랑했던 여자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당시 시골에서만 자라서 이성과의 접촉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 무뎠던 저에게 20대 중반쯤 제 앞에 나타난 한 여자는 정말 제 혼을 다 흔들어 놨어요. 친한 대학 후배로부터 소개받았던 그녀의 이름은 민주였고 저보다 3살 아래에 참 청순한 느낌의 여자였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창 열올리면서 우리는 만남을 가졌고 당시 저는 얼른 직장에 취업해서 자리 잡고 결혼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어찌 보면 저도 그때 젊었던지라 혈기가 아주 넘쳐났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희 집은 시골에서 근근히 농사를 지어가면서 겨우 형편을 유지하고 있던 집이었고 저의 대학 등록금이니 뭐니 대주시는 것도 힘들어서 저 역시 꽤나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아는 선배들이 갖다주는 일들도 무조건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도 여유가 있을 때에는 틈틈이 다른 일을 해서 돈을 계속 벌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얻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만난 지 1년이 넘어가던 차에 민주가 좀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윤기 오빠, 나 진지하게 할 말 있어. 저기 우리 아빠가 슬슬 나보고 선을 보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난 오빠랑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 이때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이렇다 싶은 반응을 제깍 해주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민주에게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1, 2년에서 길면 2, 3년 사이에 저는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이때 약간 놀라서 저도 되물었고 여전히 민주의 반응은 저를 답답하게 했어요. 잠깐만 민주야. 남자친구 있다는 말 안 했어? 아버님 모르셔? 그런 얘기는... 그래. 아버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적어도 애인이 있다는 건 말해야지. 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저는 이때 꽤 흥분해서인지 말이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왔고 자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무척 어색한 얼굴로 말을 꺼낸 민주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더라고요.
아무리 아버님이 그리 말하셨다지만 그 내용을 조금도 거르지 않고 저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민주에게 무척 서운했어요. 아빠가 남자가 능력 없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무능하고 이런 건 죄라면서 막 핏대를 세우시는데 오빤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 화나면 진짜 무서워. 나도 여지껏 통금 믿고 아빠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알잖아. 아무튼 아빠가 말한 대로 선을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정말 미치겠어. 민주 역시 아쉬움이 크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거겠지만 그 예쁜 얼굴로 그 투명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남자가 무능력하니 이런 말들을 그대로 전해오는 걸 보니 가슴이 참 아려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잘못은 결국 민주 말 맞다나 능력 없고 돈도 없는 내 탓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렇게 원색적으로 날 비난하고 무시한 아버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긴 힘들었어요. 당시 저도 상처가 좀 컸기 때문에 당장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힘이 쭉 빠져서 한참을 앉아 있었답니다. 와중에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이제 어떡하냐는 말만 하는 민주를 두고 이대로 두면 정말 다른 남자와 선이라도 봐서 시집이라도 가버리면 어쩌나 싶어 머리가 아프더군요. 태어나서 이렇게 정을 주고 사랑해본 사람은 어머니 다음으로 민주가 처음인데 마치 뺏기듯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성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찾아갔고 겨우 마주치게 된 아버님은 마치 벌레라도 보듯이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됐어요, 청년. 가봐요. 난 자네랑 할 말 없으니까. 이렇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밀어냄을 당하는 입장에서 저는 너무 조급해졌고 일단 결혼 얘기라도 꺼내둬야 선 얘기를 그만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30살에 가까운 청년이라고 해도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너무 어려서 그런 호기 어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민주를 통해 결혼 관련 얘기를 꺼내자 마치 참고 있던 무슨 버튼이라도 눌린 양 아버님은 엄청나게 폭발하셔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며 당장 결혼 얘기부터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저를 원망하는 분위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오빠, 막말로 같이 살 집은 있어? 혹시 나 지금 오빠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할 건 아니지?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오빠가 시키는 대로 결혼 얘기했지만 우리 아빠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진짜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야. 직장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집이랑 살림살이는 어쩌려고? 나 너무 걱정돼. 어떡하면 좋아? 저도 저지만 이런 불안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점점 심사가 꼬이더군요. 그런 와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씩 치를 떨게 되는 그 사건을 겪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은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된 상태였기에 좀 손볼 일도 많았고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런 아들이 안쓰러우셨는지 얼른 된장찌개에 밥 한 술 뜨라면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어머니 먼저 드시라며 그냥 바쁘게 서류들을 들춰보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밖이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웬 째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와중에 끊임없이 누가 우리 집 배를 눌러가면서 발로 걷어차대는 소리가 들려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그 앞에는 잔뜩 흥분한 뻘건 얼굴의 민주 아버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숨도 제대로 못 내쉬는 와중에 아버님은 다짜고짜 제 멱살부터 잡아서 마구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민주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밥을 뜯어 말고 그대로 뛰어오셔서 이게 뭔 난리인가 뜯어내시기도 했고요. 저는 킥킥거리는 와중에 일단 아버님에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자고 했는데
그제서야 멱살을 놓고 저를 확 밀치시더니 들어가긴 뭘 들어가냐며 마구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저 혼자 살고 있던 집에 잠깐 다녀가려고 오신 어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딴에는 본인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민주 아버님께 똑같이 막 뭐라고 하셨어요. 뉘신데 대체 여기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도 참 기왕이면 집에 들어와서 말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던지 남이 살고 있는 엄연한 연립주택에 오셔서는 이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괴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나쁘끄럽게 말이에요. 그게 과연 그렇게 배우고 돈이 많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태도인 건지 저야말로 무척 실망스러웠어요. 아이고, 말 한번 잘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봐 자네, 뭐 결혼? 미쳤어? 누가 자네 같은 인간한테 딸을 줘? 어디 내 딸을 넘봐 너 따위가? 얼씨구, 이거 집안 꼴 좀 보게나. 어디 거지 같은 게 나타나서 지 사는 집 하나 이 모양으로 사는 주제. 뭐? 내 딸을 데려가? 아버님은 저에게 고성을 지르는 동안 틈새로 열려있는 제 집안을 보면서 이렇게 코딱지만한 곳에 사는 주제에 감히 결혼이란 말을 하는 거냐며 기막혀 하시더군요. 저는 이미 이때도 충분히 비참했어요. 그런데 비극은 어머니가 여기에 한마디를 더 얹으시면서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선생님, 뉘신지 모르겠지만 대뜸 찾아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한테 뭐가 불만이시길래 그러냐고요? 이 말에 아버님은 마치 발작이라도 하는 양. 역시 민주가 그렇게 자기 아빠 보통 아니라고 겁낼만 하기도 한 광분을 하시면서 받아치셨는데요. 이 말은 정말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 안에 찝찝한 상처로 남아서 풀리지가 않았어요. 뭘 잘났다고 똑같이 소리를 질러? 대가 아들, 아니 당신 아들이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우리 딸한테 결혼하자고 했다고? 어디서 겁도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려, 어? 지 살고 있는 꼬락서니도 이 모양으로 꾸제제하게 해놓고 사는 주제. 어디 남의 딸을 지처럼 거지같이 굴리려고 결혼을 입에 올리냐고? 굶어 죽을래도 돈이 안 나오는 이런 형편이면 입 꾹 쳐닫고 지 형편이 죄인 줄 알고 꼬락서니 숨겼어야지. 당신이 자식을 그따위로 염치 없이 키웠으니까 저런 덜 떨어진 말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 이때 어머니의 얼굴은 정말 당황스러움과 놀람으로 인해 어그러져 있던 얼굴에서 서서히 습기가 차오르는 게 보여졌어요. 이날의 어머니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대체 어머니가 뭔 잘못이라고, 그리고 능력 없이 결혼을 말만 전했던 제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면전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던 걸까요? 제가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고 아끼던 어머니는 그 상태로 넋이 나가신 듯 황망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현관에 어기적거리며 기대더군요. 아버님 뒤에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는 민주가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똑같이 허옇게 질려서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스스로 자각하고 있음이 여실히 보여지더군요. 저는 이때 온갖 감정들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누가 내 뒤통수에 찬물을 끼얹은 듯, 그리고 그 물이 아주 차갑고 불편하게 젖어있는 듯한 불쾌감이 느껴졌어요. 이때 직감적으로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버렸고 그건 민주와 선을 긋고 끊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참히 상처 입으신 걸 본 이상 저에게 민주는 너무나 아프고 쓰라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또 다른 상처로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손을 대서 또 연고를 바르고 할 힘이 저에겐 없었어요. 저는 겨우 침을 한번 삼키고 목소리를 가까스로 끄집어내어 말했어요. 헤어지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단 몇 마디만 뚝뚝 물 흘리듯 던져버리고 억지로 현관문을 잡고 밀어내려고 하던 아버님의 손을 탁탁 떼내어 문을 거세게 닫아버렸어요. 저와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후로 다시 본가로 내려가셨고 저는 계속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도 집에 대한 서름이나 그때의 수치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세계 명치를 얻어맞아서 피멍이 든 것처럼 가슴 아팠고 작고 초라한 내 공간을 볼 때마다 늘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그래서 직장 근무는 근무대로 빠르게 따라가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작달만한 월세방에서 나중에는 연립 지하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또 칸을 나눠 세를 줘서 제 또래의 젊은 직장인과 살았는데요. 이후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그 집을 세를 주고 잠깐 친구네 집에 얹혀 살면서 얼마를 주는 등 정말 힘들고 어찌 보면 찌질하게 공간을 늘렸어요. 그러고 보니 또래들은 진작 결혼해서 아기 낳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저는 그럴 새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미 이쯤부터 결혼 생각이나 이성에 대한 어떤 욕구가 완전히 불이 꺼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 40대가 되어서 그리 작지 않은 연립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 그것도 칸칸이 나누어서 세를 주었어요. 일가족 3, 4명이 너끈히 살 수 있는 공간에서도 방별로 세를 주고 저는 아주 작은 쪽방을 쓰면서 그렇게 또 방을 늘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직장 동료들도 이쪽이 적성이 맞는 게 아니냐고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었답니다. 제가 뭘 잘했다는 건 아니고 매사 이쪽 부분에만 관심을 보이고 마치 부동산과 결혼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나중에 조금씩 재산을 늘려서 계속 세를 주고 옮겨다니고 세입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소동들을 다 겪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처자식이 있었다면 내 식구들 챙기면서 이렇게까지 살 수는 없었겠다 싶은데요. 지금이야 뭐 결혼 안 하겠다는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대인 것 같지만 저는 부모님 근심도 컸고 친척들이며 지인들, 직장 동료들까지 어쩜 그렇게 다들 제 걱정만 하는지 너무 필요하더군요. 그래도 꿋꿋이 이겨내고 말없이 부동산 늘리기에만 집중했어요. 나중에 아주 작은 땅을 하나 사서 건물을 올리게 되었는데 고시원으로 해서 쓰던 중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고들을 겪다 보니 이 짓도 올해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나 싶어 주저앉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흰머리도 갑작스럽게 늘어서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반백발이 되었답니다. 그냥 새치가 빨리 나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 좀 안정선에 들고 나니 염색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점점 불려온 것들로 인해서 서울 한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간 했던 노력이 공은 아니었던 것인지 사람이 질려가면서 그렇게 혀를 내두르면서도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왔더니 점점 나쁘지 않은 쪽으로 결과가 움직이더군요. 그러다 친구가 한 여자분을 소개해 주었는데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50살이 되던 해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비로소 제 인생에 없을 것 같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별을 하고 자녀가 없는 저보다 7살 아래의 여성분이었는데 저와는 좀 다르지만 둘 다 어떤 대상으로 인한 상처가 무척 큰 편이었고 앞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고 있던 자세는 비슷했기에 둘이 여러모로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 알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도 뭔가 마음이 통하는 듯한 안정감이 있더군요.
안에는 예전부터 관리해오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라서 가끔씩 들렀고 저는 제 건물 근처에서 또 집을 하나 사서 살면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한의원이니 편의점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전층이 꽉 채워진 채로 쭉 유지되다 보니 아무래도 경비를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이 부분을 부탁했어요. 저는 사람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자신 있는 사람에게 힘을 빌려야겠더군요. 지인의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강 설명을 들어보니까 80대여서 연세가 무척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머리가 있으시고 되게 야무지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사업을 하셨을 정도로 빠릿빠릿하게 현장도 잘 돌보시고 요즘엔 제2의 직업으로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믿고 한번 맡겨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저도 한번 얼굴을 뵙고 정하려고 면접을 청했고 만나보니까 체구는 자그마하시지만 인상도 강렬하시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강단이 있으신 게 맡겨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강의 업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어르신이 저와 처음 소개받아서 말을 할 때도 그랬지만 자꾸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나를 보시기라도 했나? 아니면 뭐 자식벌로 보여서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시나? 아무튼 이 짧은 새에 온갖 유추를 다 해볼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쳐다보시더군요. 결국 참다 못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 어르신,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되돌아올 대답이야 기껏해야 그냥 별뜻 없다고 하실 것 같아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말에 놀라셔서 한참 제 눈을 보시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이시는 거예요. 어라?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싶어서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참 어떻게 이런 일도 있는 건지. 사실 제가 불편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얼척이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절 계속 훑어보면서 얼굴에 뭐라도 써있는 양 들여다보던 이유가 분명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분을 못 알아봤지만 이분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이윽고 이 몇 분 뒤에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본인이 먼저 말을 해버리셨거든요. 나 누군지 진짜 모르겠냐며 김민주 모르냐고 걔네 아빠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한 몇 초간은 머릿속이 먹먹했어요. 정말 얼른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냈다고 쳐도 그 이름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도 잘 이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라뇨. 수십 년 전, 자그마치 30년 전에 제 가슴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우리 어머니의 수더분한 얼굴을 구겨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민주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간 살면서 단 한 번도 뭘 만나서 어쩌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수년간은 저주만 했을 뿐이고 이후로는 솔직히 저도 생업에 신경 쓰다 보니까 차차 잊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수준의 진상 세입자들을 만나 별 더러운 꼴들을 보며 온갖 인간 곤상들을 만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부분이 묻어졌던 것 같아요. 민주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에게 고개를 떨구며 그만 가보겠다고 면접은 없던 걸로 하자면서 힘없이 일어서더군요. 가슴이 휑하니 뭐 오토바이라도 지나간 양 아찔한 느낌이 들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나에게 뭐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지 어이가 없어서 멍청이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데 그 길로 저는 다시 쫓아갔어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솔직히 빠르게 나가봤자 뭐 얼마나 많이 움직였겠어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어깨가 한껏 움츠러들어서는 무릎에 힘도 없이 걷고 있더군요. 쫓아가서 어깨를 잡자마자 저는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했어요. 정말 한치의 어떤 무엇도 더해지지 않은 제 진심 그 자체로 말이에요. 어르신, 그냥 일하세요.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저 어차피 여기 자주 오지도 않아요. 저쪽에서 소개받을 때 보니 일 잘하신다면서요. 잘 해주세요, 그럼. 저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어르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됐고, 그냥 일하세요. 그러자 길 한복판에서 때 아닌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모르면 몰랐지 일할 수 없다.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시길래 저도 대뜸 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르신, 그래서 뭐요? 제가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제 눈을 한참 보시더니 웅얼거리면서 다시 입을 떼시더군요. 그게 아니라 하여간에 불편해서. 내가 이러고 있을 사정이 아닌데. 이 와중에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옷차림도 남루하고 미간에도 주름이 아주 깊이 패어있는 것이 손도 무척 거칠고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시더군요. 어찌됐건 난 상관없으니 그냥 일하셔라 하고 말하고 있는 중에 참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피딱지가 내려앉은 마냥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상처였는데 시간이 약이었는지 그보다 더한 꼴을 당한 게 외려 약이었던 건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상처는 분리되어서 잘 체감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어르신, 알아보신 걸 말해 주셔서 고마워요. 모르고 일하는 것보다 알고 끝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된 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대로 잘 살아요. 그냥 일해 주세요. 일단 안으로 다시 가세요, 네? 그렇게 제가 가자고 계속 권하니 본인도 마냥 거절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건지 얼굴을 한 손으로 가린 채 주춤주춤하며 저를 따라오시더군요. 결국 그렇게 들어와서 침묵 속에 저만 맹하게 떠들어대는 모양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본인은 뭔가 미안하다는 어투로 말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는데 왠지 그걸 듣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말을 빠르게 하고 얘기를 쭉쭉 진행시키고 결정한 다음 그냥 얼른 가시라고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 건물에서 일하고 계신 지가 벌써 7개월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제 사촌 동생네가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일은 그야말로 제가 딱히 뭐라 더 할 말이 없게끔 잘하고 계시니 특별히 불만이 없고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촌 동생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좀 의외이긴 하더군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서 집이 주저앉게 된 것이 한 20년 전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도 병을 얻어서 아프게 살다 갔고 딸은 시집을 갔는데 별로 순탄치 않은지 이후로 아버지와 연락도 잘 안 하고 혼자 저렇게 그냥 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썩 편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듯 했고 사실 제가 그렇게 붙잡을 이유도 딱히 없었는데 왜 그렇게 굳이 잡아다가 일하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 이런 긴 얘기를 쓰면서 옛날 일을 굳이 떠올리니 다시 분노가 잠깐 휘몰아치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그 사람을 막 쫓아가서 같이 때리고 싸우고 복수하고 이런 걸 원할 심성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의 모습은 어머니도 싫어하지 않으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실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은 상처보다
제 어머니가 입으셨을 상처가 너무 컸을 것 같아서 절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지만 워낙 사는 날이 바빠서 그런지 그때의 감정을 지금의 삶으로 끌어오고 싶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 무뎌졌다는 자체로 참 복이 아닌가 새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에 저는 더 깊이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한편으론 그리 여기는 것이 저에게도 다른 부분에서 상처를 진짜 완전히 치료하고 덮는 약이겠구나 싶어요. 어쩌다 보니 말이 무척 길어졌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